레지엄이라면 거기서 이제 6달러에 팔았는데 이 푸넬 유니버시티 딱 이게 로고가 박혀 있는 게 6달러에 딱 팔았어요. 근데 이런 건 우리 안녕하세요, 짜바리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행동 경제학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뭐 행동하고 행동해야지 진짜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하고 경제학을 합친 거를 행동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인간이 행동을 하는데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행동 경제학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같이 그 경제학, 야 이건 경영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 경제학자 이렇게 모여서 젊은 사람 셋이서 이제 어떤 그 이론에 대한 얘기를 경제학으로 접목을 했는데 그 3명 중에 그 한 명이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데니얼 커너먼이라고,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3명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뭘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탔냐면은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휴리스틱, 뭐 치즈스틱이 아니고 휴리스틱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주먹구구식 결정,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200만 원을 가지고 노트북을 사러 뭐 삼성 대리점을 갔는데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노트북 사시려고요? 그래서 예, 뭐 얼마짜리? 200만 원짜리. 그럼 저 여기서 20분 걸어가면 B라는 그 대리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3만 원 깎아줘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은 20분 걸어가서 3만 원 깎고, 그러니까 197만 원의 노트북을 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똑같은 그 대리점에 갔는데 5만 원짜리 이어폰을 사려고 했어요. 이어폰을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또 앞에서 저기 20분 걸어가면 거기 3만 원 깎아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3만 원을 깎아주면 197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는 거고, 5만 원짜리 이어폰인데 20분 걸어가면 3만 원 깎아주면 2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1번, 2번 둘 다 간다. 뭐 이게 3번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이제 둘 다 무조건 20분 걸어 3만 원 깎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인건비가 그만큼 싼 사람들이에요. 인건비가 싼 사람은 걸어가는 게 싸니까. 자,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스톱을 막 쳐요. 고스톱 쳐서 돈을 10,000원을 땄어요. 그러면 나의 효용은 10,000원어치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내가 고스톱 쳐서 10,000원을 잃었잖아요. 그럼 효용이 10,000원어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1.6배, 16,000원을 잃은 슬픔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하는데 손해되는 건 1.6배를 더 깊이 있게 손해를 인지한다. 이런 것들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10,000원이면 10,000원인 거지 왜 그게 잃었을 때는 16,000원이 되냐 이거죠. 이것 역시 휴리스틱의 일종이다. 이런 두 가지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2002년 그 노벨 경제학상을 데니얼 커너먼이 타고 나서 그때 막 그 인구의 회자하고 막 그랬어요. 재밌구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 2017년에 그 아까 78년도 3인방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이 리처드 세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7년에 또 노벨 경제학상을 탑니다. 그러니까 데니얼 커너먼 2002년 탄 이후 15년 만에 행동 경제학이 노벨상을 또 한 번 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붐이 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욱 공고해졌다.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지금 이제 제일 끝에 시카고 대학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대학원생 시절에 좀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 시카고 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시장 중심주의적인 이제 그 학풍을 가진 대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 어떤 교수님이 경매에서 35달러에 와인 한 병을 싹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35달러 가치가 있죠. 근데 경매에서 딴 사람들이 안 사서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가격은 훨씬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동료 교수들 중에 한 명이 와인 좋아하는 분이 야 이거 그럼 나한테 100달러에 파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달러에 낙찰 받은 사람은 100달러에 팔면 자기 65달러 이득이잖아요. 그럼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죠. 근데 이 사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 아니 그 시장 경제를 그렇게 중요시한 사람이 말이 되냐? 65달러 이득인데 그걸 왜 안 파냐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이제 안 파니까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있다. 이거 경제학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무언가가 있다. 65달러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라고 생각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소중함의 가치, 돈으로 카운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게 리처드 세일러의 처음에 그 학문적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안 팔았는데 이상하다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대학 교수가 돼서 그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실험을 하나 합니다. 심리학의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뭘 했냐면 그때 코넬대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기념품 샵에서 판매하는 그 머그컵, 코넬 유니버스 찍힌 머그컵이 6달러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 듣는 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A그룹, B그룹, C그룹. 그래서 A그룹 뭐냐면 A그룹한테 예를 들면 20명한테 요 6달러짜리 머그컵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B그룹, C그룹에게는 안 나눠줬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그룹은 그 코넬 6달러짜리 코넬의 그 머그컵을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그룹, C그룹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으로 나눈 게 이 A그룹은 보유한 그룹이에요. 머그컵을. 두 번째 있는 거 그냥 중간자적 입장에서 시장가치 그룹으로 본 것 같아요. 설정을 할 때. 세 그룹은 그냥 판단하는 그룹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A그룹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너는 그 머그컵의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그룹의 평균을 내니까 7.12달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7.12달러. 그리고 B그룹, 그 컵을 갖지 않은 B그룹한테 저 머그컵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3.12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격은 6달러인데 3.12달러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그룹한테는 뭐 2.17달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실험을 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간은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 외에 플러스 알파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아까 자기가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이 35달러에 낙찰받은 와인을 100달러에도 안 팔았던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65달러 가치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애정분이라는 거죠. 65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인지적인, 그러니까 시장적인 거 말고 사람의 인지 속에서 시장 가치가 더욱더 플러스해서 매겨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갖고서는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애정 가치를 아까 그 교수님이 65달러 어치의 그거, 그리고 머그컵에 대한 그 실제 가치보다 높게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갖다가 부존 효과라고 해요.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보유 효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유했으므로 그 가치가 더욱 나한테는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존 효과의 대표적인 끝판왕이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평가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뭐 학부모 면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럼 이제 그 학부모들 딱 오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공부 못하는 건 시장 가치예요. 얘가 몇 등 하는 건 시장 가치인데 그 시장 가치 그대로 인정을 안 하고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얘가 그 머리가 나쁘다라는 거, 내 머리로부터 유전됐다라는 거에 대한 자기 회피,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애새끼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몫은 누구 거야? 그 잘못은 애새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치사한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믿어야 정신승리하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뭐 요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이어서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부모들이 이 뭐 손흥민이나 뭐 김연아 이런 식으로 또 뭐 조성진 막 이런 예체능을 잘하는 애들은 재능이 있네, 재능을 타고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공부하는 게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산업공상 사회에서는 예체능이야 뭐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 공부라는 거에 대해 걸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야 뭘.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재능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중요한 건 공부도 재능입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라는 말이 갖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능이 똑같을 때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m를 어떤 애는 18초 뛰어요. 어떤 애는 11초에 뛰어. 둘이 똑같은 선수들이 100m 뛰어요. 18초, 11초. 그럼 이게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얘가 18초 뛰는 애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11초 뛸 수 있습니까? 열심히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야. 야, 열심히만 하면, 야, 너도, 아니, 걔가 달리기 하는 재능을 18초로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12초, 12초를 뛰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라는 말은 그럴 때 이제 똑같은 재능이 있었을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한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열심히는 이 취미 활동 같을 때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프로로서 뭐 하는 거는 잘해야 되는 거죠. 뭐 프로야구 선수가 야, 너 이렇게 타율이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열심히 한다. 의미 없는, 잘해야 돼. 결과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열심히는 뭐 예를 들면은 손흥민 같은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다. 근사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자기는 프로 업은 축구죠. 근데 바이올린은 취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흥민이 축구하고 나서 그 정신적인 그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바이올린 열심히 한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축구를 잘하는 거고. 열심히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전가의 보도처럼 막 휘두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을 때에 적절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아까 행동경제학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보통 시장 가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성향은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자유직업 얘기가 나와요. 지금 얘기한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데 그걸 때려치고 프리랜서를 하는 애들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비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러면 왜 그런 거를 하냐라는 걸 판단을 한 게, 너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젊을수록, 경험이 없을수록 본인이 이제 하는 거에 대한 낙관적인 의식이 강하다.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뭐 복권은 안 돼도 나는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뭐 걸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낙관주의가 굉장히 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시장 가치로 보면 안정성을 타파하고, 그러다 이제 지나친 낙관론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때문에 애들이 망해가는 젊은 애들이 많다라는 게 국부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행동경제학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